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돼 있는 이런 항암제들은 대개 말초신경염이 이게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펴주라고 했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날씨가 정말 이제 그 막바지 더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지금 지쳐 있을 거예요. 너무 더워서 습도도 높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무더위도 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을 챙기시면 앞으로 좋은 또 기온이 좋아지면 건강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치료하는데도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우리 암 환자분들이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 이제 원인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일단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 보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죠. 피부 세포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면은 그 약물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피부 손상이 많이 와요. 특히 이제 우리 항암제는 특히 표적 치료제가 그런 걸 많이 해요.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잘 생기고, 그리고 염증 같은 것도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피부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피부 건조증이 상당히 많이 오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을,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피부가 많이 검어져요. 평소 때 하였던 피부를 가진 분들도 검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방을 하려면 일단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끝나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째는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빨리 표피가 벗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피 세포가 보통 한 달 만에 재생이 됩니다. 근데 자주 목욕을 해서 때를 벗겨버리면은 아직 그 완성되지 않는 피부가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수분이 발산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건조해지기가 쉽고, 또 이래 되면 가려운 증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상처 내서 감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목욕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제를 어떤 걸 쓸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세제가 우리가 암 환자들이 쓰기 좋은 세제는 저자극성이나 무자극성 있는 세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개 비누를 사용하는 게, 특히 유아들, 어린애들이 사용하는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물비누라든지 그 외에 어떤 샴푸라든지 머리 감을 때도 그냥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샴푸나 물비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른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자극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피부를 건조한 상태에서는 더 악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 세포가 튼튼해야죠. 그러면 피부 세포에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피부 세포가 튼튼하려면은 일단은 피부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해주는 방법, 즉 비타민 B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마그네슘 같은 거 미네랄 공급을 잘 해주고, 그리고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죠. 여러분, 영양 공급, 피부에 좋은 영양 공급은 되게 우리 생야채, 그리고 과일,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암 환자는 여러 가지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면 되겠고, 또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이 피부 세포에 영양 공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족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신욕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뭐 여러 가지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돌도 있고, 숯가마도 있고, 뭐 찜질방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조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어때요? 자주 씻어야 돼요. 잘못하면 감염이 와서 훨씬 평소 때보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감염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건조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우리 환자분들은 저는 보습제를 좀 사용하도록 권해요.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면 그만큼 피부가 탄력이 좀 있고, 그리고 피부가 빨리 박피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진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면은 좋은 피부 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염이 올 수 있는 이제 원인들을 보면은 대개 우리 구강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폐에 염증이 올 수 있고, 또 구강을 통해서 어때요? 소화기관에 염증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요로를 통해서 이 감염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 면역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역을 도대체 뭘 올릴 건지, 우리가 특히 항암을 하게 되면 호중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항암하는 동안에 우리가 감염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호중구예요. 실제적으로 암에 대한 면역은 호중구는 아니지만,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암 자체가 우리 이 호중구를 떨어뜨려서 세균이나 대한 이런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중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비타민 A계통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면역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통 이제 당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오이,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청결을 중요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주 세균에 대해서 취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처가 났을 때 세균 감염이 되면 오히려 이 감염 때문에 나중에는 심하면 항암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야 돼요. 구강을 통해서 사실은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구강 안이 항상 청결해야 되고, 치아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구강 안에 상처가 나게끔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구강 안이 상태가 좋으려면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을 아주 자극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거칠지 않고 맵고 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암하는 동안에 감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우리 이제 말초신경염이 우리 암 환자한테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항암제를 쓰면서 많이 오죠. 우리가 항암제 중에서도 세포독성 항암제, 특히 그 백금 계열, 플라틴 계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유방암에 많이 쓰는 뭐 아드리아마이신이라든지 뭐 5F라든지 이렇게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돼 있는 이런 항암제들은 대개 말초신경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초신경염이 오는 기전은 우리가 이 신경도 우리 전기선하고 비슷해요. 안에 우리 전기선 보면 구리선이 있고 바깥에 비닐로 이렇게 막을 쌓아놨잖아요.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신경이 있고 바깥에 수초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수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암제들이 이 수초를 긁어요. 그래서 상처를 내고 나중에는 이 수초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신경이 노출이 돼요. 이 신경에서 전기가 새요. 그래서 우리가 말초신경 증상은 바로 이 전기가 새는 방전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찌릿찌릿한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아니면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까지 심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서 이 증상 때문에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치료할 건가? 이 기전에서 보면 돼요. 일단은 수초를 벗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수초를 벗기기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최고 치료예요. 벗겨지고 난 후에는 새로 수초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초신경염이 치료를 늦게 하는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엄청 말초신경이 심해졌어요. 이때부터 치료를 하려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항암이 다 끝나도 몇 개월, 몇 년까지 이 증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나오기 전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항암제를 사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먼저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대개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제. 우리가 혈액순환제를 저는 되게 우리 은행잎제제, 우리 환자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은행잎제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도 뭐 사미온이라든지 엔테론이라든지 이런 혈액순환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항산화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항산화제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요, 글루타치온을 많이 쓰죠.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간 해독 기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서 우리 이 해독 단계의 두 번째 단계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그런 해독 기능도 있지만 또한 이 말초신경에서 수초를 벗겨내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알파리포익산, 치옥타시드라 하거든요. 이런 약제들은 또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벗겨내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12번이 또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제로 돼 있는 이런 게 우리 그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약물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경우, 지금 뭐냐면 어느 정도 진행해 버렸어요. 진행이 됐는데 항산화제 이미 다 벗겨졌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채우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 거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쓰거나 여러 가지 약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항우울제나 그리고 이제 그 뇌전증에 쓰는 약들, 항경련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산화제나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를 하면서 같이 했을 경우에 제법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안 듣고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진통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 진통제나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엔사이드라는 거, 뭐 브루펜이라든지 여기 코스트 억제제라는 건데, 이런 면역을 억제하는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은 될지 몰라도 내 면역이 떨어져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우리가 권하는 것은 아세토아미노펜이나, 특히 우리 여러분들 타이레놀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트라마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트라마돌 계통의 약은
면역을 떨치지 않으면서도 진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고.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마약 진통제까지 써야 될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환자들은 이 증상만 가지고는, 말초신경염 증상만 가지고는 되게 마약 진통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이학적 요법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든지 조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같이 동원을 하면은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냥 내 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력을 넣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암 환자는 암을 가지고 있는 나와 암세포가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있어요.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암세포한테 먹을 거 안 뺏겨야 돼요. 나는 잘 먹고 암세포는 굶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식 같은 걸 하면은 나도 굶고 암도 굶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먹고 암세포가 굶어야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를 시켜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육이에요. 근육. 그리고 그 다음에 뇌거든요. 양으로 따질 때. 그런데 근육이 많지를 못하면 음식을 먹는 것에 남아요. 남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 뇌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하루 좀 가져가는 것이 일정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암세포하고 근육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어떻게든지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이 운동이라는 게 어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시키죠. 근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약간의 근력 운동을 겸하는 것을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이나 수술이나 하게 되면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그래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까지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밖에를 못 나가요. 그럼 실내에서라도 걸어야죠. 실내에서 계단 오르기 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데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들다. 그럼 침대 위에서라도 뒹굴던가 아니면 뭐 팔다리를 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든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안 움직이면 근육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빠져나가. 그럼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만큼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은 항상 피로가 따라다니죠. 그 암 환자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아도 암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암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내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면역세포들, 정상세포들이 잘 기능을 못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암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우리 정상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는 지 스스로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뭔가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면역세포가 암과 싸우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억제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암이 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암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로도가 많죠. 근데 특히 이제 또 암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수술하게 되면 수술로 인해서 어때요?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활동을 잘 못하고,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겨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자체가 어때요? 우리 온 몸의 정상세포를 같이 때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오심, 뭐 구토, 뭐 근육통, 그 다음에 뭐 위장관 증상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어때요? 기력이 떨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방사선 같은 것을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암이라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자체, 그리고 여러 치료가 같이 병합해서 피로도를 아주 높이죠. 그럼 이제 이 피로를 이제 높일 수 있는, 피로를 줄이고 우리가 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일단 우리 정상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 면역세포들도 우리 정상세포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 기능이 올라가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살려주는 치료를 하려면, 첫째, 어때요? 이 안에서 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거든요. 부속품들이 좋아야 돼요. 이 부속품이 바로 비타민 B계통이에요. 여러분들이 B콤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타민 B계통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산화물이 나와서, 이게 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피로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항산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미네랄들,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물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넣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대개 음식이라는 것은 이런 성분들이 많은 거는 일단 채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싱싱한 채식이나 그 다음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타민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암이나 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항암제에 의해서 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요. 뭐 정상세포 다 파괴되죠. 특히 근육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더욱더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파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뭐 육류, 고기 많이 먹고 하면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악화되지 않으면서 내 피로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부분, 대개는 저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너무 과량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이나 신장을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럼 피로도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적정량을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이 우리가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거든요. 세포막이 튼튼해져야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중에서도 대부분은 식물에 오메가6가 많아요. 근데 오메가3가 많은 식물들이 몇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시라든지, 그 다음에 들깨,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세포막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피로도를 높일 수 있고, 여기에 피로도를 또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하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근력이 생기고,
우리가 근력이 빠지면서 피로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맑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 암 환자 또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을 해주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청결이에요. 몸을 자주 씻어주고 하면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게 피로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게끔 하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또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특히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호를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신호를 많이 주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적게 주면 에너지를 생산을 못해요. 이 키를 갑상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호를 많이 못 줘요. 신호를 많이 못 주다 보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하죠. 또 부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찌들어가지고 부신 기능 부전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게 번아웃이라고 하죠. 우리 암 환자들도 번아웃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마찬가지로 또 피로도가 많이 쌓이죠. 그리고 또 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게 되면 면역도 떨어지지만 수많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이런 독소 물질들이 장에 들어오면서 피로도를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저질환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가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그런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체중 감소가 이제 많이 오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걸 먼저 전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체중 감소에 대해서 엄청 우리 환자분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암은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체중을 올려야만 암 치료가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뭘 해요? 많이 먹어요. 그 먹는 것 중에서도 뭘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육류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체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중을 높이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올리는 체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억지로 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많이 먹어서 지방을 늘려서 체중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우리 몸에 암 환자가 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먹고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을 생기니까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몸에 남아있다면 한마디로 이 저장하는 것은 우리 암세포에 완전 좋은 먹잇감이죠. 너무 먹잇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리 되면. 그러면 막 갖다 쓸 수 있는 것, 지금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암을 치료한다는 분이 막 갖다 암세포에다가 먹을 것 갖다가 막 먹으라고 막 제공해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체중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체중 관리는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단은 저는 제1번이 먹는 것보다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 암 환자가 체중을 늘려야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제1번은 근육을 기르는 겁니다. 원래 암 환자는 근육이 엄청 빠져 있어요. 수술하는 동안에 못 움직여서 빠지죠. 그리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울증 같은 게 막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체중이 빠져요.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원인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죠. 어떤 원인들에서 오는가. 근데 되게 우리 이제 체중이 감소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특히 항암할 때 많이 빠지죠. 항암하게 되면 일단 먹지를 못하잖아요. 뭐 오심, 구토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장 증상들이 막 속이 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 나올 수도 있고 설사, 변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통증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육통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 많아져요. 그래서 잘 먹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먹지를 못해서 체중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하고 나면 먹지를 그냥 먹으려면 막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질 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때는 약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약을 우리가 증상이 나오고 난 후에 먹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헛구역질이 안 나오고 그냥 토하지 않아서 음식을 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암하는 동안에 위장관 증상들이 막 속쓰는 증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위장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아주 저자극성이 있고 거칠지 않고 짜고 매운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고 익힌 음식,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들을 좀 먹게 되면 그걸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강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구강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입에서부터 삼키지를 못해서 구강에 통증이 나와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통이 많이 나오고 할 때 특히 식이섬유를 먹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가능한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비라든지 이렇게 설사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암 환자분들이 소화 문제가 상당히 크죠. 수술을 하게 되면은 특히 소화기관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자체가 가장 우리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소화장애는 어때요? 우리가 첫째, 우리 입안에서부터 잘 먹지를 못하죠. 구내염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위장관 증상 때문에 먹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그 변비라든지 설사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장애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 장애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어때요?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구강을 손상을 오지 않게끔 구내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항암을 되게 처음에 할 때는 구내염 증세가 처음부터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온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건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건조하지 않게끔. 그리고 구강 안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성이 적은 음식이나 그 다음에 거칠고 되게 이제 맵고 작은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날로 먹는 것보다는 항암할 때는 익혀서 먹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장 증세, 특히 이제 오심 구토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저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좀 천천히 좀 나눠서 먹고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또 아니면 생강 같은 것을 우리 반찬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심하게 되면은 제산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설사 같은 게 났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습관성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도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는 우리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부작용으로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게 좋고, 또 이럴 때는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좀 줄여서 먹고, 그리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날 것으로 먹게 되면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약을 같이 좀 동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산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그리고 설사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가 아닌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피로도를 떨쳐주고, 또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햇빛도 보잖아요. 햇빛도 보면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맛을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소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소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큽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누가 옆에 와가지고 네 집에 도둑 들어왔다 그러면 밥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아주 그 심리적인 부분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만들지 않게끔, 또 식사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항상 같이, 우리 제가 환자들 이렇게 쭉 보면 혼자 먹는 사람들이 밥을 진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재밌는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 입맛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도 아주 그 소화를 해결하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잘 먹을 건지 이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 환자의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암세포가 굶어 죽는 건 아니죠.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암세포가 많이 빼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죠. 암세포는 웬만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무조건 단식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게, 그거는 오히려 나만 굶고 암세포는 오히려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손발톱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손발톱에 항암제 특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약제들 중에서 유독히 이게 손발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젤로더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항암을 하는 동안에 영양 상태가 또 손발톱에 문제를 많이 줍니다. 특히 미네랄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손발톱이 이 피부 사이로 휘어가지고 파고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은 손발톱이 아주 얇아져가지고 조그만 상처에도 벗겨져 버리는, 되집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손톱이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세로로 줄이 쫙쫙 그어지듯이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손발톱이 오히려 되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스푼 네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온폭언이 패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손발톱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단 손발톱에 상처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암을 하고 있는데 치료하는 동안에 상처가 났을 때는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항암을 중단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손발톱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1번이 절대 모양 이쁘게 한다 해가지고 둥그스름하게 자르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로 자르게 되면 손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휘거든요. 많이 휘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펴주라고 했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걸 펴주는 이렇게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굽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완전 이 손발톱이 이 공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 됐을 때 엄청 통증도 심하고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이게 이제 거칠어지고 얇아지고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거나 할 때 항상 양말을 꼭 신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어떤 걸리게 되면은 손발톱이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가 나게 되면 또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거칠어지거나 얇아지거나 이하는 부분들의 대개 원인이 미네랄입니다. 영양가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미네랄 부족 때 이 현상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공급이 잘 돼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손발톱에 보면은 하얀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히 아연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기능식품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급해 주는 게 있고, 또 빈혈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손발톱이 우리가 보통 위로 좀 이제 도톰하게 돼 있는데 완전 거꾸로 오히려 수저 모양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빈혈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빈혈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냥 우리가 철분제를 먹거나 하면 오히려 이 빈혈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철분제를 복용해 가지고 빈혈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게 되면 이게 스푼네일을 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염이 안 되게 해야 되면 청결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항암을 하는데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해서 감염이 아주 취약해요. 우리가 발가락에 오는 경우는 바로 무좀이거든요. 무좀 치료가 잘 돼야 됩니다. 무좀 치료를 같이 하는 것도 우리가 발톱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항암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손톱에 오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제 부작용으로서 이제 입맛 변화가 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항암제 부작용 자체가 입맛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증상들 때문에 그렇죠. 뭐 오심구토라든지 우리가 속에서 배가 틀고 아픈데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때 설사 변비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구강 내에서 이 미각신경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거는 구내염하고 그리고 어떤 미네랄 부족 현상으로 와가지고 미각 감각 이상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니까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가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구강에서 미각 손상이다 그러면 미네랄 같은 거, 특히 아연 같은 거 많이 주면은 미각이 돌아오죠. 그리고 또 구내염을 치료하면은 또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장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제산제라든지 진경제를 사용을 해서 도움을 주면은 입맛이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근육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잠을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입맛을 떨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입맛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그 항암은 뭐 수술도 마찬가지겠죠.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빈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수술하면 되면 되게 이제 출혈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리고 항암제를 하게 되면 이게 골수를 때리면서 골수에서 이 적혈구 생산을 많이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골수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암 환자들 빈혈은 저는 환자들한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철분제를 많이 쓰죠. 근데 철분제는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철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철분제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빈혈을 해결하는 게 좋은데, 대개 우리가 비타민C 같은 것을 사용을 할 때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몸 안에 흡수가 되면서 철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타민C가 끌고 들어가는 철분하고 우리 그 스피루리나나 아니면 클로렐라 같은 경우의 해조류 속에 들어있는 폴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폴핀이 뭐냐면 우리 헤모글로빈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우리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틀, 포피린을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를 통해서 얻고, 그리고 비타민C가 끌고 들어간 철분을 거기에다 얹히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거든요. 그래서 빈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빠르진 않지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빈혈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럴 때는 수혈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심리 치료 이런 부분이 우리 암 환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의외로 소홀히 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암 덩어리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암을 가지고 있는 그 숙주, 사람에 대한 부분이 무관심하게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한 부분은, 이 증상에 대한 치료는 단지 그냥 완화해주는, 그리고 암 치료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치부하기가 쉬운데, 암은 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병에 플러스해서 심리적인 병이 같이 돼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에 본인이 몸 안에 있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검사상으로만 나왔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한 일주일 동안에 체중 7, 8kg 빠지는 것은 쉽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말을 들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 육체에 주는 영향이 엄청 크고, 또 암의 성장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암의 기수보다 훨씬 여부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우리 몸 전체에 면역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암세포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시켜주고, 환자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마인드를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중간에 하는 역할들이 이제 심리치료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명상, 그 다음에 기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낫게 해달라고 하고, 하느님께, 부처님께,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절대자한테 의존을 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명상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 명상을 많이 하는데, 조금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명상을 하는 데서 오히려 어떤 안정을 취하고 유안을 받고 편안해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냥 평소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온갖 잡념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암에 왔을까?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암이 온 거 아닐까?
예? 그 다음에 내가 이 암을 앓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살 것이며, 예?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앞으로, 예? 내가 뭐 승진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이런 부분도 온갖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명상이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계속 명상을 하라고 권할 수는 없죠. 그 일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 중에 제가 제일 권하는 것은 칼 사이먼튼의 유도심상. 이거는 어떤 이 사람한테 그 환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필요한 이 환자가 어떤 마인드를 그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멘트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 멘트를 환자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계속 이걸 듣다 보면은 여기에 세뇌가 돼서 이게 동화가 돼서 이게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아우토겐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의식 변성 상태로 우리 사람 마인드를 바꿔주면 우리가 되게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은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신요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우리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낳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낳고자 하는 의지도 많은데 항상 내 머릿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내가 좋아져야 돼 하는데 내 무의식 속에서 좋아질까?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심신요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심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우토겐이라든지 MBSR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해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거,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내 의식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의식적인 부분, 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심신요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 증강제 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항암제 중에서 피부 발진을 많이 일으키는 항암제가 가장 많은 것은 표적치료제예요. 특히 우리 그 폐암 같은 경우에 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 EGFR이라는 건데, EGFR 수용체에 대한 표적치료제를 쓰게 되면 피부에 뽀드락지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머릿속이라든지 얼굴 가운데 뽀록뽀록 올라오는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하면서 또 피부 손상이 오면서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감염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가 보습이에요. 보습. 피부가 보습이 되면 피부 세포가 건강해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발진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청결해야죠. 몸이 깨끗해져야. 이게 피부 발진이 생기더라도 제일 문제는 이제 2차 감염이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세균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골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항상 청결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습제를 좀 발라주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영양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은 이런 야채라든지 그리고 이 과일이라든지 신선한 과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자극성이 있는 세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또 종종 우리 환자분들이 아로마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로마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돼 있는 아로마보다는 이렇게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브랜딩 돼 있는 아로마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이렇게 피부 발진에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암 환자가 되게 이제 그 급성기 통증과 우리 이제 만성 통증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오는 증상은 만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급성하고 만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증이 나오는 위치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항암제를 써서 발가락에 어떤 신경이 손상을 받아 가지고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이 있어서 급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3개월 이상 되는 통증은 원인이 남아 있어 가지고 통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경병증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원인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나는 증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성 통증은 일단 이 심리적인 부분이 관여가 된다는 걸 생각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불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가족들 간의 문제라든지 내 자신의 어떤 미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이 부분들이 해결을 해주면 의외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급성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만성도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특히 근골격계는 많이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오는 그 후유증, 그 다음에 항암을 하고 나서 오는 장기적으로 오는 후유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인 치료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만성 통증에서는 원인하고 심리적인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되게 중간에서 이런 신경 전달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치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통증 조절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증상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뇌에 전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으로 증상이 올라왔는데 뇌에는 2, 3으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에 차단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운동 같은 경우를 많이 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아까 만성 통증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햇빛을 많이 봄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행복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우리 장에서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우리 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장이 나쁘면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몸을 뜨뜻하게, 우리가 온열 치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면역도 올리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근골격계에 많이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마사지라든지 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을 해서 도와주면 그런 그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미래의 불안감이라고 봐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환자들이 이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부분에는 어떤 가장 큰 거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 암을 잘 이겨낼지 못 이겨낼지, 이게 사실 가장 큰 불안이고, 솔직히 우리 환자들이 말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죽음이라는 부분이 항상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그게 멀어졌어요. 요즘에는 암이 이제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아니고 이제 만성 질환이 되어가고, 그리고 완치율이 벌써 3%에서 75%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제자리 암종부터 해가지고 3기, 4기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생각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리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암에 대해서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치료야 의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신 나중에 원망도 많이 해요. 치료가 잘못됐다. 이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나중에 후회하는데, 그거는 후회해봤자 백날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을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떤 방법이 최선의 치료인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옆에서 해주는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해줬으면은 문제가 다르겠죠. 잘못해줬을 때는 나중에 후회를 하고 돌이킬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암이 사실 우리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암흑이에요. 깜깜해요. 앞이 어떻게,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갈 건데 저 안에 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나를 악화시킬 것인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가는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없어지고 치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끔, 내가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있게끔, 내 본능이 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심신유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사적생 생적사, 그게 나와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환자들이 악착같이 막 이 치료 저 치료, 그 다음에 검사 데이터 나오면 이 검사 데이터가 일이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일이 떨어졌는데 또 이게 좋아진 거야, 희비가 항상 이렇게 엇갈려요. 너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이 일비하는 게 너무 심해요. 일이 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상태보다도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차라리 모든 걸 약간 초월하는 게 좋아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래 다 그냥 뭐 되는 대로 되자 다 맡겨버리고 너무 방임을 하는 건 또 안 좋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미래는 뭐 하느님한테 맡긴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은 뭐 운명에 맡긴다든지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단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막 너무 일희일비 하다가 그리고 치료 하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좋은가 나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그래서 암은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되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초월해져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치료율이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우리도 그건 참 딜레마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환자들하고 초진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내 몸에 관리를 잘했다. 근데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암의 치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나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나보다 이제 어떡하라고. 내가 이사하면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오히려 뭐 운동을 안 했다든지 막 너무 일을 고되게 했다든지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암에 걸리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암에 걸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근데 오히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더 좌절을 해요. 그리고 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은 뭔가가 원인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했던 방법들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관리를 하세요. 음식은 어떻게 먹으세요?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깊게 보다 보면 이게 소홀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는 병은 단기간에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 병이에요. 10년, 15년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암 관리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암에 대해서 좀 뭔가 불안감이 있고 가족들 간에 암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암을 관리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관리를 시작한 시점 이전에 암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었는가를 한 번 정도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이런 생체 시계 리듬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맞추지를 않아서 우리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적인 타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가족 간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패턴하고는 맞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사는 환경에서 내 몸 안에 어떤 축적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완벽하게 했다. 완벽하게 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암은 뭔가가 연기 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시점에서 너무 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찾고 여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들 사실 우리 환자분들 관리를 잘했다고 하지만은 내 몸이 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사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냉철하게 보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이 상태에서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만 조절하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요. 좋은 것만 보다 보면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다 보면 나쁘게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찾아야죠.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기수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이 치료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요즘 같은 때가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외부적으로 막 기온은 덥기는 덥고 막 습도도 높고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암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은 게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은 우리가 빠져나갈 군역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역이라는 게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오늘도 한번 여기 찾아보는 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뵈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다면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댓글에다가 저희가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